골다공증 약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묘한 기분 있잖아요. 숫자가 낮다고는 하는데 무슨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맞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찾아봤어요. 어떤 약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꼭 먹어야 하는 건지, 안 먹을 수는 없는 건지까지요. 오늘은 그 내용을 편하게 같이 살펴봐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먼저 알아본 친구처럼 쉽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골다공증 약이 정말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지. 둘째, 어떤 약들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 셋째, 약이 싫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예요. 하나씩 같이 살펴봐요. 먼저 약 얘기를 하기 전에 검사 숫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덱사 스캔이라는 골밀도 검사를 하면 T 점수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요. 20대 건강한 젊은이의 뼈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내 뼈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클수록 뼈가 더 얇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2.5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골다공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이에요. 숫자만으로 골다공증을 판단하는 건 아니래요. 취약성 골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크게 넘어지거나 사고가 난 게 아닌데 그냥 서 있다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척추, 고관절, 손목 이런 부위에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척추 골절은 압박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스르르 내려앉는 시기라 나이 드시면서 키가 줄거나 허리가 굽는 게 이 때문인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취약성 골절을 한번 경험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골다공증으로 보고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요. 한번 부러지면 또 부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약 얘기를 해볼게요. 찾아보니까요, 전문가들이 약물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취약성 골절을 경험하신 경우,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주요 골절이 생길 확률이 20% 이상으로 계산될 때예요. 반대로 골감소증 단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약을 꼭 권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포사맥스, 보니바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약이에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1차 선택 약물이에요. 작동 방식을 찾아보니까요. 뼈는 사실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분해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대요. 나이가 들면 분해되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빨라지는데 이 약은 바로 그 분해를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뼈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경구약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데 빈속에 물 한 컵 가득 마시고 그 후 30분에서 60분은 눕지 말고 앉아 계셔야 해요. 식도 자극을 막기 위해서래요. 좀 번거롭죠, 그쵸? 그래서 이게 힘드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형태도 있어요. 리클라스트라는 약인데 맞으러 가는 게 전부라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작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언론에서 가끔 턱뼈 괴사, 비정형 골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찾아보니 이건 정말 드문 경우고 비정형 골절은 특히 5년에서 7년 이상 장기 복용한 분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5년쯤들 드신 다음 약 휴가를 갖는 방식으로 처방한다고 하더라고요. 골절 위험보다는 이런 부작용이 훨씬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랄록스펜이에요. 에비스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뼈에 작용하는데 유방이나 자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유방암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께 때로 고려된다고 해요. 다만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골절 예방 효과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대노수마비예요. 프롤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주사제예요. 6개월마다 맞는 피하 주사인데 효과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약은 중단하면 골절 위험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얘기 나눠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요, 뼈를 직접 만들어주는 약들이에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앞서 말씀드린 약들이 뼈 분해를 막는 방식이라면 이 약들은 뼈를 아예 새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테리파라타이드, 아바로파라타이드 같은 약이 여기에 해당해요. 부갑상선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동한대요. 보통 2년 정도 매일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 이베니티예요. 뼈 분해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뼈 생성도 촉진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는 약이에요. 월 1회 주사로 1년 맞고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전환한다고 해요. 다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경험이 있으신 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이 망설여지신다면요, 먼저 이것부터 같이 해봐요. 첫째는 운동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진대요. 걷기도 좋지만 찾아보니까 근력 운동이랑 체중 부하 운동을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운동 같은 거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도 좋다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같이 시작해봐요. 그리고 운동의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해준대요. 낙상 예방. 이게 결국 골절 예방이거든요. 뼈가 튼튼해도 넘어지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칼슘이에요. 하루 1200m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한 컵에 칼슘이 꽤 들어있고 두부, 멸치, 치즈도 좋아요. 음식으로 다 채우기 어려운 만큼만 보충제로 보충하시면 된대요. 셋째는 비타민 D예요. 햇볕을 자주 쬐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하루 600에서 800 IU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대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 뼈 건강에 확실하게 안 좋다고 해요. 특히 하루 3잔 이상의 음주는 골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이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활 습관을 1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아래라면 그때는 약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시작해도 충분히 달라진다고 해요.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요. T 점수 마이너스 2.5 이하거나 취약성 골절을 경험하셨다면 약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1차 약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해요. 부작용 걱정이 크시더라도 전문가들은 골절 위험보다 부작용이 훨씬 드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약이 싫으시다면 운동, 칼슘, 비타민 D부터 시작해 보시고 경과를 지켜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는 게 뼈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더 들어줘도 올 것 같아요. 하나씩만 해봐도 분명히 달라져요. 저도 믿어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찾아보고 공부한 일반적인 정보예요. 골밀도나 뼈 건강, 약물 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정형외과나 내분비내과 선생님께 꼭 상담받아 보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오늘 내용은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운동인지, 음식인지, 아니면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어떠신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